2014년 4월 21일에 경찰서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가출인 신고를 하는 전화였는데 당시 34세의 여성 이 씨의 아버지인 A 씨의 전화였어요. 20일이 넘도록 딸이랑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메시지에도 답장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일단은 성인이 실종이 되면 가출 신고로 먼저 접수가 되기는 하는데 도통 연락이 닿질 않는다라는 진술을 들은 경찰이 일단은 이 씨의 통신 기록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이 돼요. 아버지의 신고가 들어온 게 4월 21일인데 3월 31일부터 통신 기록이 없었고 4월 2일까지 4번에 걸친 출금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대략 이 시기가 아버지가 연락이 전혀 안 된다고 했던 그 시기와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누군가의 연락을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라 어떤 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 가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특히 더 주목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씨의 마지막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3월 31일 오전 6시경부터 4월 2일 오전 10시까지 총 3개의 은행 지점에서 체크카드로 5차례 돈이 인출이 된 거죠. 왜 이렇게 이틀 동안 5차례나 돌아다니면서 돈을 인출해야만 했던 걸까? 근데 출금한 사람이 이 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경찰은 이미 직감적으로 이거는 그냥 가출이 아니고 범죄다라고 판단을 해요.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한 뒤에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납치를 당했거나 이미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ATM 코너에 있던 CCTV를 확보해서 조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씨는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이름 모를 남자가 있었어요. 일단 창원시 신월동의 은행에 갔다가 상남동에 있던 은행으로 옮겨가서 연속적으로 돈을 빼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 남성이 등장한 시각이 4월 2일 오전 10시 21분경 상남동에 있는 남창원 농협지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차례에 걸쳐서 총 395만 원을 출금해 가요. 나이가 되게 젊어 보였거든요. 20대 후반에서 많아봐야 30대 초반? 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얼굴은 식별할 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이 실종된 이 씨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판문 수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CCTV 속의 남성의 인상착의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 남성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사라진 이 씨의 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화면 속에 있는 남성을 보더니 이 사람 이 씨가 자주 가던 호스트바 종업원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의 예상대로 당시 32세의 호스트바에서 일하고 있었던 박 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 여성 전용 호스트바에서 일명 선수 아시죠? 선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밝혀져요. 지금 이 사람이 창원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4월 5일에 호스트바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를 불러내서 차에 태운 다음에 현금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김 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공격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던 거죠. 검거된 뒤에 조사를 받을 때는 여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경비를 마련하라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었대요. 뭔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검은 속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수사팀이 박 씨를 직접 접견하러 갑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 이 씨요? 이 씨 알아요.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긴 한데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CCTV를 딱 보여줬더니 이 사람 저 아닌데요? 저 그때 여자친구 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알리바이를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날 박 씨를 만나고 나서 박 씨가 강도상해 사건을 일으켰던 그 시기 전후로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박 씨가 이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 CCTV부터 확보를 해요. 은행 CCTV에 찍힌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면 돈이 인출됐던 시각에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어야겠죠. 물론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요. 화면을 면밀하게 분석해봤는데 아주 명백하게 3월 30일 저녁에 박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피스텔을 나서는 모습이 딱 찍힙니다. 다시 화면에서 포착된 게 4월 2일부터였어요. 그러면 3월 30일 저녁 이후부터 4월 2일 사이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이걸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수사팀은 박 씨가 강도 사건을 저지르던 당시에 렌터카를 타고 이동했다는 정보를 확보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박 씨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기 이전인 3월 말에도 같은 차를 한 차례 더 렌트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해당 렌터카의 GPS 이동 경로를 조사해 봤는데 여기서 더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나요. 4월 1일에 그 차를 가지고 어느 외딴 마을에 방문했었다는 기록이 밝혀진 거예요. 30대 젊은 남성이 차를 렌트해 가면서까지 외딴 마을에 갔어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 심지어 경찰이 바로 이제 그 마을에 갔거든요. 근데 갔던 곳이 폐가였습니다. 누가 살지도 않는 곳에 렌트까지 해서 왔다?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에 이 사건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었어요. 당시에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폐가의 방 안에 장롱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눕혀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당시 자료들을 보면. 근데 이걸 이제 치워보니까 그 밑에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거죠. 옷을 다 입은 상태로 반듯하게 눕혀져 있긴 했었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 전체가 청테이프로 칭칭 동여매져 있었고요. 목에는 노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끈에 의해서 생기는 사큰 아시죠? 교살의 흔적. 이게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명백한 타살의 흔적이에요. 이미 시신이 누구일지 여러분들이 짐작은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신원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시신을 국과수로 보냅니다. 확인 결과 시신은 실종된 이 씨가 맞았어요. 박 씨가 지금 강도상해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강도살인 혐의로 지금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이미 범인이라는 증거가 다 밝혀진 상황인데 자백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다 자백합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사설 스포츠 토토에 빠져가지고 1억을 날렸는데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앞으로 베팅할 돈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당시에 호스트바에서 자신의 손님이었던 이 씨를 타겟으로 삼고 범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강도상해 저지른 거 좀 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다 의도적인 거였어요. 수사망을 피해야 되니까 일단은 감옥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한두 번 잡혀보고 한두 번 나쁜 짓 해본 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 많이 뭘 본 것 같아요. 강도상해 사건 신고했던 것도 누구였냐면 동거하던 여자친구예요. 야, 네가 신고 좀 해줘. 신고하면 자연스럽게 살인사건 수사망에서는 벗어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종종 이런 용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수사망을 쉽게 벗어날 거라고 생각한 게 어리석은 거죠. 과거엔 그럴 수 있었겠지만요. 지금부터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박 씨의 범행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망한 이 씨와 박 씨, 이 두 사람이 꽤 가까운 관계였어요. 이런 호스트바에서는 손님이 접대부를 지명하는데 이 씨가 올 때마다 박 씨를 지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손님으로 오던 이 씨가 올 때마다 되게 좀 술값을 거하게 많이 쓰는 걸 본 거죠. 아,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었대요. 이미 그때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빈털터리 상태로 돈이 필요했던 시점이어서 그런 이 씨를 보면서 저 사람한테 돈 좀 뜯어내볼까?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강도짓을 해서라도 돈을 빼앗자 이거였어요. 2014년 3월 말에 이 박 씨가 범행에 사용할 범행 도구와 청테이프, 노끈을 미리 준비했고요. 렌트한 차 안에 미리 보관을 해둡니다. 3월 30일 저녁에는 이 씨를 만나서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슬쩍 물어봐요. 의중을 떠보려고 한 거죠. 아, 요즘 나 너무 힘들어요. 저당 잡힌 차도 찾아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진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평소에 나를 지명해준 사람이고 호감이 있으니까 급한 거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까? 이럴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아무리 돈을 달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돌려 말을 해도 이 씨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앞으로 나올 그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돈에 미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적 드문 장소로 이동한 박 씨가 3월 31일 오전 5시 34분경에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여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요. 갑자기 웬 요거 주차장? 이 씨가 이상해서 갑자기 여긴 왜 왔어? 이렇게 묻는 순간 박 씨가 기습적으로 이 씨 머리카락을 휘어잡더니 뺨을 내리칩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이 씨의 목에 겨누고 청테이프와 노끈 등으로 양 손목, 무릎, 몸통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씨의 체크카드 한 장을 빼앗아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요. 이걸로 스마트폰 뱅킹 기능을 써서 이 씨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당장 인출할 수 있는 계좌로 강제 이체시켜요. 그 뒤에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이 씨의 회색 후드티로 얼굴을 덮었는데 이때 이 씨가 소리를 질러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범인의 주장이겠죠.
결국 이 씨는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합니다. 디테일한 어떤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 빼고 전해드리고 있어요. 출금을 하러 다닐 당시에 이미 이 씨가 사망한 상태였어요. 은행 ATM 코너에 갈 때 이 씨 시신을 뒷좌석에 그대로 싣고 이동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박 씨는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전에 돈에 미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박 씨가 이미 사망한 이 씨의 목에 또다시 노끈을 감아 묶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숨을 끊어버리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은행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 105만 원을 인출해요. 돈을 다 뽑고 나서 시신을 싣고 갔던 곳이 이 야산의 폐가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았냐면 여기가 박 씨 고향이었거든요. 마침 폐가를 시신 유기 장소로 생각해 두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그냥 반박할 수 없는 계획살인이죠. 유기 장소까지 다 파악을 해놨으니까. 박 씨는 4월 1일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 새벽 4시에 몰래 이 폐가까지 왔고요. 차량에 있던 이 씨의 시신을 잡아당겨서 꺼낸 뒤에 폐가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로 장롱을 덮어서 시신을 유기하고 바로 도주해요.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일에 추가로 돈을 출금해서 총 395만 원을 손에 넣어요. 정말 그 소중한 생명 하나를 죽여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서는 395만 원을 가져간 거죠. 그렇게 이후에는 자신의 범죄를 묻기 위해서 일부러 강도상해 사건을 일으켰던 거예요. 어차피 상해죄로 들어가봤자 살인죄만큼은 교도소에서 오래 있지 않을 거라는 본인만의 어떤 계산과 판단도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근무 중이던 29세 동료 김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4월 5일 밤에 렌터카에 태워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학교 주차장으로 왜 계속 이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제 생각이지만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이유겠죠. 거기까지 데리고 갈 때는 생일 선물로 벨트랑 티셔츠를 전해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었습니다. 그러고는 뒷좌석에 보관한 쇼핑백 안에서 흉기를 꺼내서 김 씨를 협박해요. 당장 1,000만 원 내놔. 몸을 이제 묻기도 했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서 현금 15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한 장이 들어있는 명품 지갑 1개를 빼앗았고요. 과도로 김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공격해요. 애초에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의 공격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여자친구에게 자백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던 거죠. 2014년 10월 15일 1심 재판에서 박 씨는 무기징역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받게 돼요. 일하던 가게 손님의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하고 유기하고 며칠 안 지나서 동료를 유인해서 공격하고 또다시 재물을 강취하고 순전히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연쇄적인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생활고 때문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도박, 외제차, 골프 이런 사치성 소비 지출에 비롯된 거였잖아요. 물론 생활고로 인한 행위였다 해도 판결 결과는 동일해야겠지만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조차 못해보고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폐가에 유기되어서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부패됐다고 말합니다.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요. 강도상의 피해자였던 남성도 사망은 안 했지만 꽤 상해 정도가 심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상을 했었나 봐요. 아무튼 김 씨에게 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것, 그리고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고 범행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항소심에서 감형이 돼요. 징역 42년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함께. 우리도 잘 들어보지는 못했던 징역 42년 유기징역이 선고가 된 거예요. 양형의 이유는 박 씨의 범행이 사체 유기에서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박 씨가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힙니다. 유사 사건의 어떤 양형의 사례를 감안하기도 했었다고 했고요. 앞으로 박 씨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낼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판결이다 아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긴 한데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기징역이 징역 42년에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 게 이례적인 일이기는 해요. 당시에 확정된 역대 유기징역 형량 중에는 최대였었거든요. 2011년에 형법 개정안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은 최장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박 씨에게 선고된 42년형이 최장형이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2019년에 발생했던 가산동 연속살인 사건의 범인 김 씨가 징역 45년을 선고받게 되면서 현재까지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유기징역 형량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순간의 탐욕,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 도박을 했든 뭘 했든 결과는 본인이 벌어서 책임을 졌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또 다른 범죄로 경찰을 따돌리려고 했던 거. 전형적인 범죄형 인간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42년의 시간이 지나면 박 씨는 70대 노인이 되어 있겠죠. 교화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젊은 나이에 뭐라도 할 수 있는 몸으로 그런 짓밖에 하지 못했다면 반평생 이상 감옥에 있다가 나온 그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본인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할 수 있어요. 범죄자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거? 이거는 저는 시한폭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판사가 내려준 그 형량만큼의 시한폭탄. 결국에는 터질 거고 단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 뿐이겠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4년 김해에서 발생한 호스트바 손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